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작가 휴가로 이번 주 정면 승부 스페셜 MC를 맡게 된 이현경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45년 건국이라는 것이요. 심지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45년 건국을 그냥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던 겁니다. 우리의 그 전체 다수의 의견은 저는 49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었는데요.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립운동가 후손인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백성문 변호사도 무죄 선고를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최강 변기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동영소학교 김병준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얼굴을 집어넣어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협치진표, 당정청을 모두 경험한 경제진표, 사심없이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뜨거운 세 분입니다.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세 분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3부 더 보수에서 보수 진영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관전평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간보기 위해서 흘린 건데 국민 여론 나빠진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그걸 자기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 덮어버린다면은 앞으로 정부 공무원들 누가 일하지 되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 그리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말이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만큼 갖가지 설이 떠돌고 있는 국민연금, 오늘 팩트체크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내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건국절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3일로 봐야 된다는 진보 진영의 입장.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 설철수 선생의 후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오늘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948년이 건국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1948년의 건국을 당연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김병준 이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그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돌아가셔서 말씀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두 분 대통령께서는 1948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다. 이따위 소리에 대해서 절대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해 임정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친일을 정당화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논리가 되는데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친일 행위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그런 지금 의도가 깔려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에 따라서는 정부 수립을 때에 따라서는 건국이라 표현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도가 친일을 정당시하고 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나아가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절을 이 공식적으로 만들겠다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렇게 나섰던 것인데 이건 정말 불순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을 이 부정하려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 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편한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 생각해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용납하기 어렵다. 예. 1948년이 건국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임시정부가 영토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건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요. 네. 헌법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헌법을 무시하려고 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아무리 나열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합의를 해서 네. 사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이런 법통 문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건국절 얘기가 없었죠.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는데 뉴라이트가 이게 학계적에서 나오면서부터 건국절 논란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시끄러워졌는데 이 수구적 이 보수 논리에서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국민이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국절 논란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 소모적인 그리고 국민이 따를 수 없는 극도의 보수적인 논리에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네. 이걸 야당 측에서 다시 또 들고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촛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국민의 힘에 짓눌릴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지나간 네.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들면은 그 넘어갈 분들이 있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원님? 네. 예.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예. 상해 임명의 법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로 논란이 없다가 갑자기 뉴라이트계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서부터 건국절 논란이 시작됐는데, 네. 이걸 지금 계속 논란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네. 이런 논란 저라면요, 당연히 피해가면서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틀어야 되는데, 네. 또 이걸 들고 나오겠다라는 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기대를 가졌었는데, 네. 그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다시 한 번 더 자기들의 그 보수 논리에 빠져들어가가지고 헤어나기 힘든 국면을 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아무 득 안 되는 논리를 왜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김병준 위원장을 이제 친노로 보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의원님. 친노일까요? 네, 어쨌든 이제 다를 생각 아닐까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네. 대하여 그런 평가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의원님 말씀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48년을 건국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절대 그리고 인정할 수가 없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왜곡한 것이다. 왜곡한 것이죠. 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건국절 논란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는 제 기억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6년도에 뉴라이트 개통에서 이 논리를 펴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교과서 파동이 나왔죠. 네. 교과서 파동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국민 절대 다수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예. 교과서 파동이 결국은 잠복해 있다가 박근혜 정부 끝나고 난 뒤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새누리당 쪽에서 이걸 다시 꺼낸다는 것은 그 의도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보수 이념들을 모아서 네. 자기들의 약한 지지 기반이지만은 그러더라도 이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뭐 보수적이라보다도 국수적인 이념이죠.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꼴통 보수를 지칭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라도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기사회생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판단일 거라 봅니다. 지지 세력. 나가 빠진 그 이론에 젖어가지고 이런 이 국민들을 왜곡하겠다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네, 그 시점이 참 저는 애매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뉴라이트 주장이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건국절 얘기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국절 논란이 있었는데 참 그 시점이 참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내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네. 독립운동가 설철수 선생의 후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 아까 막 흥분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건 정말 이건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 심지어 야당에도 덕이 되지 않는 이 논쟁인데 네. 이런 수구적 이념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펴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일견 이해도 갑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낮은 지지율이 점점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걷어들이는 게 맞는데 앞으로 김병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논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례적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논쟁을 하면 할수록 적어도 야당 측에는 불리한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옳다고 보죠. 이건 친일을 정당화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친일 행적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단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살려내가지고 친일의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에 이 논리는 세우면 세울수록 야당에 불리한 논리가 됩니다. 이걸 빨리 걷어들여야 되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 광복절 특집을 진행을 했었는데 참 네. 가슴이 아팠던 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네.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들하고 유족을 청와대에 초청하셔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훈의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예우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할 정도가 아니죠. 흔히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이 행행할 때인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 실제로 또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독재를 하는 세력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의지나 정의감 이런 것 등이 자기들이 방해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해서 아주 이 보호를 하지 않고 예우도 그냥 아주 겉으로만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운동 한 사람들은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전부 다 아니다는 거를 정부가 나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이걸 보여줘야 애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 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일이죠. 네.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돌보지 않은 가족들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예의를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게 참 말씀은 좋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저도 그쪽 가서 행적을 봤는데 참 찾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중국 정부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 중국이 함께 합쳐서 안중근 장군의 유해를 찾는 일에 함께 나서면은 삼국 간의 친선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유해를 찾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치렀을 때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어린 젊은이였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일본인들이 굉장히 감동할 정도의 의연한 모습이었다고 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안중근 장군께서 쓰신 친필들을 보면은 기계가 서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단지한 손 자국 보십시오. 자신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만 목숨을 내놓기 전에도 동지들끼리 굳은 각오를 따지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바닥 자국 같은 걸 보면은 이번에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결심을 하셨나 하는 걸 우리가 후손들이 느끼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회 발굴 공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평양에서 9월 중에 한 달까지만 합의가 됐는데 중순쯤으로 언론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8월 말경까지 아마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이게 예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 있는 호텔들은 뭐 다 수리하기 했다든지, 그다음에 외국 단체 관광객들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아마 그 9월 초에는 북한을 방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구구절이 북한 정권 창건이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 9월 중순쯤 될 거라고 보는데, 네. 9월 중순경에는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때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측에서는 뭐 제재 해제라든지 경제적인 뭐 이 협력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는 모양새인데 가능할런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북측은 당연히 요구하겠죠.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유엔과 함께, 미국과 함께 이게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참, 이 북한과 함께 북한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풀고 도와주고 싶지만은, 유엔과 함께 가야 할 우리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을 그 점을 잘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하면 참 좋겠지만은, 현재 상황이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네. 북한 측이 그 점을 이해를 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자. 네. 어차피 이게 미북 관계 정리가 되면은 그 속도로 진행될 거니까 그때에 대한 준비를 하더라도 시간상으로 보면은 나중에 같은 결과니까 일단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자. 아마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한 열흘밖에 안 남으셨는데요. 바쁘시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뭐 8월 25일 날 전당대회를 하니까 저도 최고위원 출마했습니다만 준비가 바쁩니다.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의 변호사 그리고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경향신문의 임지선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선입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님 1억이 있냐고 지금 팟빵에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왜요? 이 작가가 쉬는데 어떻게 연고 막내가 이럴 수 있냐면. 이 작가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럼 저는 뭐 어떡하라는 말씀이신지 네,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참 이 판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 지난 3월에 정말 저 이날 밤샜거든요. 이 뉴스 보고. 벌렁거리는 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TV를 계속 멍하게 보게 됐던 일이었는데 정무비서의 미투 폭로로 법정에선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오늘 무죄가 났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 쪽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그 판결 선고 내용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익히 예상은 했지만 모두 무죄라고 나오는 그 순간에는 참 그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도 좀 참담한 심정이 금할 수 없었고요. 예. 또 그럴 수밖에 없었나 뭐 그렇게 증거가 없었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었습니다. 예. 변호사님 입장은? 네,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 쪽에서 이제 많은 법조인들은 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미. 네, 이미. 근데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을 보지 않고 법조인들이 무죄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데 네. 그렇죠. 일부 이제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도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좀 이제 그 피해자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재판을 이제 오늘 이제 선고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그 선고문을 다 읽진 않고 일부 선고하게 된 취지와 근거를 밝혔는데 이 재판부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진술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재판부가 숙고하고 고민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위력에 의한 성범죄와 관련되어서 연역과 입법 취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뭐 법익에 대한 이야기까지 설명할 정도면 이 재판부가 굉장히 고심한 끝에 결론을 내린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결문이 100쪽이라 그러면 고민했다는 증거인가요? 굉장히 고민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내가 위력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이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본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뭐 위력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쟁점이 그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김지은 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게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정당적인 그러니까 보통의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예를 들면 성폭행이 있고 나서 맛집을 검색했다든지 뭐 씻고 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안희정 지사 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다는 건가요? 그 신빙성이라는 것보다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있었던 이후에 보이는 그 행동이 보통의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과 다르다라는 취지인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성계는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흔히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다움이라는 지금 그런 용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자는 꼭 이래야 하는 건가? 꼭 알아 누워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일상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식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면서 여성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여성계에서 이야기하는 지적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이런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보이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이 어떤 거예요?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그 다음에 우울증, 자책, 이러한 것들이 보였어야 됐는데,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지금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 본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재판부에서 이게 단순하게 신뢰할 수 없다, 신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 진술에 모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컨대 상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수행비서라는 역할이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그 안희정 전 지사가 부부가 자고 있었던 침실을 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희정 전 지사의 아내는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문 앞까지는 간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가 질문을 했는데, 그때 4시에 이제 착신 전화를 해가지고 안희정 전 지사에게 와야 될 문자가 내가 받았다. 그런데 이게 중국 여성과 뭔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한중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켰다라고 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4시에 착신된 문자를 김지은 씨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안희정 지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부부가 둘이 자고 있어갖고 이미 잠들었는데 갑자기 또 일어나고 나간다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유로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어서 신빙할 수 없다는 것 이외에 모순점이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성폭력 사건 이후에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메시지상에서는 이 안 지사에 대해서 안전지사에 대해서 지지와 존경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재판부는 이제 피해자 진술이 좀 모순된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얘기해도 저 오늘 밤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인 씨는 항고를 하게 될 것 같죠? 예, 이미 의사를 밝혔고요. 예. 김재인 씨는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울 서부지법도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무죄 선고한 건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지사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정계를 복귀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의미지 지금 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제기한다? 사실은 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복귀 의미를 현실적으로는 당장에 복귀하기는 어렵겠죠. 당장 힘들겠죠. 예, 이 멘트상으로 보면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10% 이상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미 했었는데 본인이 정계 은퇴를 명확하게 밝힌 적도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은퇴라고 본인이 입으로 내놓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합니다. 네. 이분은 기자시고 저분은 변호사시니까 생각이 다르실 수 있죠. 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이었던 고 강금원 회장의 골프장으로부터 300만 원씩 한 2억 원 정도 급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인 고 강금원 회장의 이 시그너스 컨트리 클럽 측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씩 총 2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특검팀이 이 송인배 비서관을 소환하기 전에 시그너스 측으로부터 이 송 비서관의 급여와 보험 그리고 근무 내역에 관한 자료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 비서관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 시그너스라는 회사의 웨딩 사업부 이사로 재직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송 비서관이 경남 양산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봐야 돼요? 원외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팀은 그 점 때문에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12년 19대 총선과 그다음에 20대 총선에서 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었고 낙선을 했지만 어쨌든 원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 정치 자금으로 지금 특검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거랑 드루킹 댓글 사건이랑 뭔 관계가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데. 관계가 없죠. 예, 그쵸, 사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뭐 제가 누구 편에 드는 게 아니고. 네. 네.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송인배 비서관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왜 수사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사실은 민간인들, 그냥 변호사 하던 사람들을 이 특검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검사가 모든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이 특별 검사들은 이 법률안에 근거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특검법을 보게 되면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과 그리고 이 경공모 회원들이 모금한 여러 불법 자금이 어디까지 전달됐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인지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드루킹이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012년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회사의 어떤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특검이 수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걸 수사를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추가적인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일반 이제 검찰로 넘기겠다. 사건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특검이 본연의 어떤 수사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수사를 잘하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별건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뭔가 이야기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특검의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논란이 되는 또 이렇게 또 별건 수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와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백원호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거죠? 예,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백원호 비서관은 이 드루킹이 체포된 날 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 면담을 한 지금 사실이 있고요. 네. 특히 이 변호사 같은 경우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직에 이 청탁한 인물인데 특검은 이 면담 경위와 함께 백 비서관이 드루킹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지도 곧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장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특검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을 전제를 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만약 영장을 신청했는데 또 기각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특검에 대한 어떤 굉장한 타격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적어도 범죄에 대한 소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드루킹이 본인의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번복한 진술 내용 자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김경수 지사가 과연 공범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술인데 이 해당 내용이 본인 진술에 맞지 않는 모순점이 발견되고 또 본인이 미리 자필로 써놨던 증거 자료와 진술서와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냐라고 좀 의문을 가질 거다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범죄 소명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현직 지사가 어디를 도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능성,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 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임지선 기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 본질적 내용은 그렇게 동의하는데, 하지만 특검도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여기까지 수사를 끌고 왔을 때 구속영장 청구 한번 안 하고 끝난다는 거는 또 특검으로서도 그렇죠. 수치스럽겠죠. 예. 자, 어제 터키 직구가 어제 검색어여가지고 저는 리라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하고 터키 갈등 때문에 지금 이거 폭락한 거잖아요. 미국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그 둘의 그 외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적으로 불거진 문제는 미국인 목사 신병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풀어줘라, 못 풀어준다 이래가지고. 풀어줘라라고 했는데 터키에서 못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2배로 인상하는 2차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터키 리라가 지금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관세 폭탄은 지금 미국이 터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터키의 경제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터키가 이게 지난 몇 년간 굉장히 고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 고성장을 한 게 내실 있게 기초 체력이 탄탄한 상태에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자 유치,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을 투입받아가지고 이 성장을 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의 외환 보유액과 달러 부채를 비교를 해보면 외환 보유액이 한 670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부채 같은 경우에는 4,500달러니까 거의 6배, 채무가 6배인 상황이죠. 한 개도 안 쓰고 다 내도 지금 몇 년을 갚아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나 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터키에서 쿠데타 미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터키 물가가 거의 16%에서 20% 가까이 갑자기 이렇게 상승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또 대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관세를 물리다 보니까 시장이 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명품 10분의 1이라고 지금 터키에 직구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괜찮아요? 근데 이 터키가 직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려면 배송 대행지를 배대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솔직히 있어야 되는데 그 유명한 특히 큰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사기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이뤄지는 그런 그 직구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거의 개인 간 거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기로 이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 나라가 사실 재정이 완벽하게 분리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특별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변기 시간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 경향신문의 임지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